토지거래 허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해줘서 집을 사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서 실거주할 때만 아파트 살 수 있어 이래요. 재개발 빌려는 그 규정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걸 세워버리면 이걸 누가 지을까? 가장 우리가 많이 공급해야 될 주택 사이즈인데 가장 필요한 주택이 소형주택인데 거기까지 공급을 막을 수 없어서 그걸 비교까지 안 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 얘기 저기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약간의 비판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현실은 명분과 다르고 명분은 무조건 찬성. 그분의 말씀 다 찬성 잘하고 있고 얘기도 잘하고 있고. 근데 현실은 특히 부동산의 특성인 지역적 현실 상황에 따른 그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정말 나락이 갈 것 같다.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봤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보자는 거고 오늘은 그때 이어서 무슨 이제 궁금한 거 계속 저한테 물어보실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금 규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고 세금 계시죠. 규제도 하고 대출 규제도 하고 하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세금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부터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런 규제는 언 타이밍, 언제 할까 정부가?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안정화시기나 뭐 문제가 없을 때는 안 하겠죠. 특히 세금 규제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즉 정부가 벼랑에 몰렸을 때예요. 즉 현실적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이 규제의 별건으로 우리는 이것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왜? 세금은 진짜 마지막 정책이거든요. 지금 뭐 토지 공개념을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죠. 뭐 1주택자 비거주 하면 그것도 때리겠다. 다주택자 따지겠다. 이걸 좀 비틀어서 그래 알았어. 뭔가는 맞아. 그래 저렇게 강하게 나가셔야 돼. 부동 잡아야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주거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미래를 어떻게 그려요. 맞는 거거든요. 그건 알았어. 명분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가능해? 그래서 우리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가능해?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집할 문제는 뭔지 따져봐야죠. 자, 아니 나 집값 모르겠고 나 집 안 살 거라니까. 나는 혼자 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젊은 사람이면 혼자 산다고 생각도 하겠어요. 나는 그리고서 내 밥벌이 정도 그리고 뭐 고령화인데 뭐 앞으로 인력 부족한데 알바로 살아도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일본처럼 알바 많이 하고 요즘에 일본이 그 인구가 부족하니까 파트타임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일본도 주거가 문제죠. 근데 그걸 해결될 것이냐라고 더구나 이제 AI가 나오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대체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 근데 그런 걸 이제 따져보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특히 이제 세금 규제. 사실은 세금 규제부터 얘기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 드릴까? 하나씩 좀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하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명분 제가 대통령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혜택 단순히 보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지자체 선거도 남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 혜림 씨한테 질문할게요. 혜림 씨, 집주인이 바뀐다고 집값이 떨어져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는 걸 좀 풀어서 보면 네. 너 많이 갖고 있으면 좀 팔어 이거잖아요. 빨리 팔어. 맞아요. 그럼 내가 세금 많이 안 할게. 그럼 주인은 바뀌고 임차인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집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다 해서 우리 동네 지금 집이 없어서 막 찾아봤는데 혜림 씨도 뭐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집이 없다고 임대하라 그러는데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별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를 따져보자 이거죠. 분명히 맞는 정책이고 명분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거 공급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완전 그럼 다른 이슈예요, 다른 이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갖다 매물 잔금이 생긴다. 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물론 이건 나는 안 따지고 싶어요. 그냥 물리적 공급만 따질게요. 주인 바뀌었잖아. 주인 바뀐다고 집이 새로 생기냐고. 임차인 그대로인데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건 다르죠.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기 또 하나 뭐 있더라 그 대출 규제 하나 얘기하면 대출 규제 얘기하면 다주택자 대출 더 이상 안 한다며요. 이제 안 해주겠다. 잘하시는 거죠. 박수 쳐주고 싶어요. 명분 맞아요. 아 그래서 강하게 틀어. 그건 알겠는데 좀만 틀어서 저도 고민을 해봐요. 생각해봤어요. 그래? 근데 요즘에 우리가 한동안 전세 사기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안 지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특히나 그 무서움 때문에 전세 사기라는 단어 때문에 대출 일만 있잖아요. 전세 안 들어가요. 즉 다주택자가 다른 말로 해서 대출이 있다는 소리 뭐냐면 그 집은 월세일 확률, 반전세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게 집이 남아도는 지방이다 어디. 그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 서울이다. 집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서울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전세 한번 설정을 하고 지금 전세 기한이 월 초에 계약해서 남은 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기 집 주변에 집이 몇 개나 남아 있는 전세가. 정말 어떤데? 없어요.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뭘 만들어줄 수 있냐면 제가 다주택자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보다는 이런 경우는 다세대가 많겠죠. 그리고 대부분 갖고 있는 남은 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겠죠. 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 연장 더 이상 안 해준대요. 근데 집은 부족해요. 전세도 없잖아요. 내가 이걸 전세로 돌린다면 그냥 다 나가는 상황이에요. 즉 우리가 부담이 되냐고 말하면 이런 거죠. 나 따박따박 월세가 좋은데 요즘에 상가도 잘 안 되니까 이걸로 받아먹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한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 엄청 높아서 전세 받으면 그 빚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게 주식시장 살려놓은 거잖아요. 정말 잘하시고 너무나 잘한 거잖아요. 그래 이 기회에 전세하고 대출을 받고 대출도 많지 않아요. 근데 개입은 다세대 이런 거 보면 뭐 요즘에 60%, 70%, 80%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데 보면. 돈이 남잖아요. 이거 받아 주식하면 되지. ELS, ETF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수익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나 그거 넣을래. 네. 즉 이게 이분들한테 압박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효과가 나려면 내 숨통을 쪼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숨통 쪼이나? 세입자 너무 걱정할 거냐? 세입자가 걱정할까요? 왜? 월세 보증금이 작잖아요. 자기도 알아본데 알아요. 전세 금방 나가겠는데. 보증금 뺄 걱정을 안 해요. 이런 걸 해도.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더 생각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 1주택자 그 비거주 부분도 강화하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난 헤르기 생각이 궁금해요. 일반인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강한 거거든요. 네. 비거주 주택이 있는데 1주택. 우리가 보통 주택을 비과세가 있는 제도는 이유는 이거예요. 필수제예요. 국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깡패라고 모든 국가는. 세금을 뜯거든요. 절대 비과세를 안 만들어줘요. 근데 필수제가 있어요. 집. 그래서 집 하나는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농지. 자격론이라 그러죠. 자격에서 먹었는데 우리 조선시대부터 이 문화잖아. 그 두 가지가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상가 비과세 제도 없어요. 오피스텔 없어요. 우리 말하는 빌딩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왜? 필수제가 아니니까.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해. 필수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세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 하나밖에 없는데 너 어디 살아? 너 이 동네 살아? 너 부산 사는데 서울 거 샀네? 너 잠깐만. 이게 맞냐는 거죠. 1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다시 한번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제도에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오면 이것부터 얘기 드리면 1주택인데 만약 이렇게 해서 모든 주택을 적용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까도 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주택은 어떻게 보면 중하층, 청년층, 젊은이들 이런 집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많이 부실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구나 우리 전세 사기가 일어난 다음에 솔직히 전세 사기 이후로 누가 빌라 사나요? 재개발 이런 거 아니고는 안 사요. 또 그래서 짓지도 않아요. 근데 아파트 경우 25평 아파트 그러면 지방에서 많이 사기도 했고 일부 재개발자 사는 거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빼버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누가 원룸하고 투룸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왜? 실거주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원룸 실거주로 이용해 산다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재개발 안 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지을까요? 안 짓겠죠. 그러니까 이게 빈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택을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해줘서 집을 사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서 실거주 할 때만 너 아파트 살 수 있어 이래요. 재개발 빌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왜 없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비슷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걸 채워버리면 이걸 누가 지을까? 가장 우리가 많이 공급해야 될 주택 사이즈인데 꼭 빌라는 단어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이즈에서 금액대인데 땅 사서 대충 지어도 원가가 나오면 한 3억대 원가가 3억대 이럴 텐데 저거를 4억대 올 텐데 저거를 지어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우리 임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우선 1주택 보유자인데 비거주 요건을 들은다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다른 부작용이 뭐가 날 수 있냐면 샀어요. 근데 그거를 뭐 비거주라는 요건을 기간을 둘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을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둘 거 아니에요. 지금 비과세 요건이 2년이니까 2년 거주한 살면 된다. 뭐 이럴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먼저 입주한 사람은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기간에 정부가 그래서 보완정책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돈이 좀 있어요. 안전자산 개념으로 혜림 씨 만약에 로또가 돼요. 오늘 로또 딱 해서 로또 됐어. 30억짜리. 자, 집 어디서 살 거예요? 부산에 살 거예요? 해운대 앞에 살 거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바로 살 수 있는 집 자, 찾고. 서울이랑은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경기가 불황이 오고 어떤 자본이 커지면 안전자산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금이 뛰고 달러가 뛰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서울의 주택은 지금 1주택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꾼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주택자 말고 저는 투기꾼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정당한 행위로 보는 사람이지만 하도 모르니까 인정하고 자 그럴 때 1주택자 입장에서 내 아버지 세대를 봤어요. 와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 대구 집값하고 서울 거의 비슷한데? 수성구나 여기나?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박혀 있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프트 파워부터 모든 인프라.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떠서 이번에 BTS 정말 BTS 존경에 맞지 않는 그룹 같은데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류가 뜨고 있는데 한류가 뜨면 관광이 뜨죠. 관광 1번지가 우리나라 도시에서 어디예요? 서울. 네, 서울이죠. 자,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의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럼 1주택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실거주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부산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 있는데 너는 그쪽만 사. 광주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올라? 거기 산다. 거기 사업체 있다며. 거기 사. 즉 불안전자산. 약간 위험성 리스크 자본에 너는 투자하고 살고 아니면 임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거라고 서로 막은 거예요. 그 빈틈 있는 게 딱 하나 빌라 이쪽은 규제를 못한 이유가 아까 그 말씀이에요. 왜? 가장 필요한 주택이 소형주택인데 그것까지 공급을 막을 수 없어서 그걸 규제는 거기까지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틀어서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도 다 결국에 만약에 주택을 하나밖에 못 사. 그럼 무조건 다 서울로 그래야 되죠. 오겠네요. 사실은 비과세 제도의 특징이에요. 1주택을 살 바에는 그 제도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약간 필수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딜 사야 되냐? 안전자산 사야지. 안전자산이 꼭 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도 감소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개인이 대처하기는 너무도 힘들어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딱 보고 야 오늘 카드 쳐서 카드 좀 봐봐. 될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공적인 데이터를 보죠. 가장 인구 감소가 늦게까지 될 곳. 그럼 인프라가 가장 많은 곳.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는 곳.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이슈가 모이는 곳. 대한민국 서울. 근데 지금 차별당하고 있어요. 지금. 인구 감소되는 거기 지방 사람한테 뭐라고요? 저기 전주에 사는 사람, 어디 뭐 지방 사는 사람들한테 너 여기 못 사. 돈 있어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동네에서 유지해 제가. 저 그래도 저기 전주에서 아니 뭐 남양에서 아니 뭐 어디랄 거요? 저기 좀 약간 지방에서 제가 유지. 나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래도 나도 한 4, 50억 있어. 돈 팔고 다 팔아서. 자,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재물을 컨설팅 해 주신다면 자녀를 증여한다거나 할 때 어디 사시라 할 거예요? 무조건 서울 살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사든 안전해.
그러면 1주택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차별당하고 있다니까요. 네, 되게 다른 거.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 주택은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으로는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집으로만. 아니요. 1주택 제도가 있는 한, 비과세 제도가 있는 한 여기는 안전자산이에요. 그게 서울의 집이에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들이 그런 것들이 효과가 그래서 없을 거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효과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셨잖아요. 아니, 전세 바꾸면 되지. 대출 규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주택자 집 바뀐다고, 아니 집주인 바뀐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1주택자를 한다? 당연히 약간의 그 틈새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빌라까지 할까? 아닐 것 같고, 아마 금액 규제를 차이를 두지 않을까? 그럼 아파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빌라까지 해버리면 공급이 더 줄죠. 이게 현실에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가서 공급 얘기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집이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옛날부터 집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서울이 언제부터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봐야, 이렇게 꼭 제가 역사를 많이 알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에 우리가 서울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고 그 과정, 그 다음에 정책들을 봐야지, 이게 이 역사를 쭉 봐야지 이게 지금의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히스토리, 과거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쌓여온 문제길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해결 가능할 거 보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끝났다고 했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안 끝나요. 그 이유가 더 나오는데 이런 거죠. 우리 서울 도심이 노후됐다는 의견은 과거 20년 전에 제가 재개발 처음 시작할 때 2003년, 4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때도 사실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서울은 되게 노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쭉 이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뉴타운. 이명박 대통령. 네.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이 나왔던 게 있어요. 근데 이 뉴타운 정책이 문제가 이제 돼서 좀씩 간 데도 있지만 중간에 이거를 추진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한 게 뭐였냐면 이제 뉴타운 정책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는 분들 찾아보면 나오니까 도시를 전체를 얻겠다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근데 노도가 너무 심했으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 되신 다음에 따뜻한 정책을 주셨죠. 원주민들이 힘들다.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제를 하죠. 약 390 몇 군데에서 약 400개 가까이 해제를 해버려요. 뉴타운은. 사실은 그때 살아남은 게 이제 장유 뉴타운 사업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니까 그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때 해제한 물량이 400군데 가까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해제가 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이 구역이 지정되면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지만 김씨, 박씨 모여서 재개발이라고 새로운 집을 짓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노후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구역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주택이 안 나와요. 근데 새로운 주택이 없으니까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해버리니까 하나같이 다 그 신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노후도가 쭉 들어서 아파트 공급할 상황이 안 돼버려요. 수많은 구역. 1번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전도 있었죠. 우리가 용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재개발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주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원래는 그런 게 별로 보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비용이 적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혜림 씨가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손잡고 집 사서 집에서 팝시다 이래도 돈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사회적 비용이 놀란 게 용산 사태 옛날 뉴스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거 박원순 시장의 이거거든요. 이거 해제해서 정말 주택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완전히 줄어버려요.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해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오세훈 시장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헬리오시티니 서울에서 막 공부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다 또 법 다 강화시키죠. 그래서 2차로 또 공급이 다 묶여요. 이건 정치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제가 꼭 군대 정치가 이쪽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만약에 정치와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박원순 시장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은 제가 이미 워낙 가까운 일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규제를 했는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뭐고 똘똘한 한 채를 만든 분이 이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규제에서 공급을 막죠. 그 다음에 이제 터진 것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공사비 상승해서 공사비가 뉴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네. 공사비가 예전 비해 뭐 저는 이제 크게 사업도 해봐서 정말로 공사비가 그냥 100원이었던 게 200원 올라가는데 몇 달 안 걸려요. 근데 공사비는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금리 문제, 금리 문제? 해외 원자재 문제, 수급 문제 이게 동시 터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브프라임 끝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다 터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터진 게 이제 그 뭐지 우리 그 강원도 도지사인 그 어떤 김모 도지사께서 레고랜드 사태라고 국가에서 보증한 사태에서 나 몰라 사실 도도 국가잖아요. 그런 해보니까 은행기관에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금리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시공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공급의 한 이해관계인 중에 중요한 이해관계인 시공사들이 작살이 나죠. 지금 이게 쌓여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였냐면 정말 악마 같은 그 전세 사기 치는 애들. 이것 때문에 저가주택 위주로 또 공급을 다 막아버리죠. 아파트에는 전세 사기 별로 없었거든요. 다 이 저가주택이었거든. 그래서 이 공급이 쌓여서 그래서 지금의 공급 문제는 뭐냐면 약 10년 전은 1, 2년간 쌓여온 문제예요. 너무 겹겹이 네. 쌓여지니까. 그거를 한 방에 해결되냐고? 어떻게 해결하냐고. 해결 방법은 똑같죠. 니즈가 있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인프라 좋은데, 다 하는데, 그게 서울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첫 시간에 말했는데 거기 시작은 뭐라고? 첫 스텝은 파괴, 멸실, 부시고 시작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보면 대도심이 이렇게 올해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어도 이 정비 사업을 가잖아요. 그러면 뉴욕이나 파리에서 봤을 때도 제가 잠깐 사례 들면 그 이런 사례가 있어요. 파리에서 젊은 여학생들 방을 구할 땐 쉬워요. 남학생들이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잠자리를 해야지만 방을 주는. 이거 책도 나온 특정세에서 책도 썼어요. 런던 기사를 찾아보시면 런던에서 배에서 자주 왔다 갔다. 젊은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이래서 왜냐면 정비 사업이 대규모로 일어나잖아요. 저가 주택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물가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벗어나 버렸어요. 만들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공력 측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절대로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저가 주택을 만들기 특히 소득이 완전히 양과된 이 시점에서 아래계층을 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일부 AH에서 공부하는 특수계층을 위한 그거 아니고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방어 전략은 미리 수립해야 되는 게 현 공급 상황이에요. 뭐 이 정도로 하면 공급이 심각하게 얘기할 것 같아. 뭐 요즘에 물가 오르는 거 다 알잖아요. 인플레이션. 사실 인플레이션 다 할게.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대체를 방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은 절대로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나와본 적도 없고 사실 찔끔하고 만도 갔는데 해결할 증책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불붙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인들은 정말 조심하셨다. 제가 이거 계속 하는 줄 알 거예요. 돈 많은 분들 말고 관심 없어요. 전 임차인만 걱정. 그분들은 정말 방어시 잘했대.